안녕하세요. 형법 입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입문 강의입니다. 형법을 공부할 때 곧바로 총론부터 들어가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형법 강론의 범죄를 먼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총론 개념을 하나씩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살인의 죄를 공부하겠습니다. 단순히 조문만 외우기보다는 누가 주체가 되는지, 누구를 객체로 보는지, 어떤 행위가 살해행위가 되는지, 또 어느 시점부터 미수와 기수가 문제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행 형법상 살인의 죄는 기본적으로 제250조의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 제252조의 축탁승낙에 의한 살인 및 자살교사방조, 제253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축탁살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54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 제255조는 살인의 비음모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보통살인죄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한 번 침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형법은 살인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죄는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입니다. 침해범이란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범죄가 완성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살인죄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즉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됩니다. 여기서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라는 용어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보호법익이란 이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보호의 정도란 그 법익이 실제로 침해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위험 상태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침해범은 법익의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위험범은 법익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법익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위험범의 세부 분류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범은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완성된다는 점만 잡고 가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살인죄의 주체와 객체입니다. 살인죄의 주체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신분이 요구되지 않지만 존속살해죄처럼 특정한 관계가 있어야 가중되는 범죄도 있으므로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직 살아있다면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사망한 사람은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살인죄에서는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와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형법상 사람의 시기에 관하여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온 때가 아니라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형법상 사람으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판례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를 사람의 시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시점은 판단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기보다 오늘은 살인죄의 객체를 이해하기 위한 범위에서 자연분만은 분만개시설, 제왕절개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살인죄의 행위입니다. 살해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여기서 자기와 부작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기란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그 사람에게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할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문제되려면 첫째 결과를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둘째 그 의무를 이행하면 결과를 막을 수 있었으며, 셋째 그럼에도 사망 결과를 용인하고 방치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삼촌이 조카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저수지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가 물에 빠졌는데 삼촌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조카가 익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삼촌에게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삼촌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조카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는 직접 물에 빠뜨린 행위와 형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판례는 부작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살인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부작위도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입니다. 착수란 단순한 준비 단계를 넘어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이 시작된 단계를 말합니다. 살인죄에서는 살인의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시작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반면 기술한 구성요건이 완성된 때를 말합니다. 살인죄는 침해범임으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됩니다. 정리하면 살인죄의 착수 시기는 살인의 고의로 생명을 직접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기수 시기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입니다. 만약 살해 행위에 착수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인 미수가 문제됩니다.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인 살해의 고의를 보겠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치밀한 계획이나 명확한 살해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자기 행위로 타인의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인식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에서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존속살해죄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무거운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존속살해죄의 주체는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손자녀 등을 말하며 민법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존속살해죄의 주체가 됩니다. 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법률상 존속과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계부, 계모와 같은 사실상 존속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입니다. 조문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탁이란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낙이란 행위자가 살해 행위를 하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와 구별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처분할 수 있는 단순한 재산적 이익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은 이를 범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자살교사란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 의사를 갖게 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조란 이미 자살 의사를 가진 사람의 자살 실행을 도와 쉽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은 실행행위를 누가 지배했는가입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스스로 자살행위를 실행했다면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가 문제됩니다. 반면 행위자가 직접 살해행위를 실행했다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이 문제됩니다. 다음은 형법 제253조입니다. 제253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경우에 제250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위계란 기망이나 유혹 등으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힘을 말합니다. 폭행, 협박 같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살관여 사안은 처음 공부할 때 매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별하면 좋습니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없으며 피해자가 실행한 경우 자살교사 방조. 둘째, 피해자가 촉탁하거나 승낙했지만 실제 살해행위는 행위자가 직접 실행했다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문제됩니다. 셋째, 의사지배가 있으며 위계나 위력 때문에 피해자의 촉탁승낙 또는 자살 결의가 형성되었다면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이 문제됩니다. 넷째, 의사지배가 있으며 피해자가 자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인의 비움 모죄입니다. 형법 제255조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막연히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살인의 비죄가 성립하기 위해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준비에 관한 고의뿐 아니라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준비행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살인의 비음모는 실행의 착수 전 단계이지만 단순한 생각이나 말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객관적 준비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살인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립하고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됩니다. 살해행위는 자기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부작위로도 가능하고 살인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문제되고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더라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살에 관여한 경우에는 자살교사 방조, 위계이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 경우에 따라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별 기준을 잘 잡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해와 폭행의 죄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